네, 추석 연휴에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 등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또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이 추석 당일인데 어떻게 고향은 좀 다녀오셨습니까? 고향은 못 갔고요. 못 가셨습니까? 네네. 산소나 우리 가족끼리만 싹 가서 모시고 왔습니다. 좀 소규모로 이렇게 진행을 하셨고요. 부위원장님 혹시 고향은 저 다녀오셨습니까? 고향 가깝습니다. 가까우셔서 잠깐. 성묘만 그냥 그 가족별로 네. 모이지 않고 그냥 다녀왔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뭐 추석 때 모습을 보면은 가지 않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렇게 네. 소규모로 진행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옛날에 그 명절 추석 때 모습을 보면은 지역구 의원들이 뭐 서울역이나 터미널 같은 데 나가서 인사를 전하기도 했고 저희가 흔히 뭐 밥상머리 토론이라고 하잖아요. 네. 다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확실히 이번 추석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이나 민심의 동향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일단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도 만약에 퍼진다 그러면은 또 많은 국민들이 고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자영업자들도 아주 한숨만 푹푹 꺼지기 때문에 일단 이동을 자제하라는 게 정부의 요구 아니었습니까? 네네. 국민의 어떤 뭐 요구하고도 같이 일치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추석날 보면은 그 정치인들이 나가서 안녕히 다녀오세요. 안녕하세요. 맨날 그랬잖아요. 그게 네. 없어졌단 말이죠. 그런 이제 코로나19라는 이동 자제라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개 한 2천만 정도가 이동했기 때문에 이 사실상 추석 때 민심이 형성됐단 말이죠. 현 정부가 어떠냐, 야당이 어떠냐, 뭐 다음 차기 대선 후보 누구냐 이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토론되고 그것이 여론화돼서 민심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낮아진 거죠.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인 분들은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어떠냐, 뭐 실종 공무원 문제 어떠냐 이번에 뭐 피격 사건 어떠냐, 그리고 코로나19는 언제 우리가 끝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은 조금씩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부위원장님께서는 이번 추석 좀 달라진 풍경 어떻게 보셨습니까? 많이 달라졌죠. 예전 같으면은 추석 전날쯤에 각 역이나 이런 데 가서 기성인사를 다 했거든요. 지역별로 다 했는데 그런 모습들은 없어졌고 전통시장도 사실은 거의 방문한 단골 지역이에요. 그런데 네네. 그 전통시장 방문도 가더라도 이제 살짝 한 분이 다녀오시고 하는 예. 여러 사람이 같이 가는 모습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이런 그 민심과 관련돼서 사실은 의견 교환이 일어나는 그 어떤 그 역할이 줄었죠. 그러니까 추석 때 가족이 모여가지고 각자 다른 의견을 서로 얘기하면서 새로운 의견이 형성되거나 네. 한쪽 의견에 귀 기울여지거나 이런 이제 기회가 없다 보니까 요 점은 사실은 조금 우리 정치 문화 발전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점이긴 한데 방역이 우선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죠. 예, 보통 이런 명절 연휴에는 좀 대통령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올해는 또 코로나19 때문에 이번 추석 연휴를 잘 넘겨야 걱정을 덜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연휴 기간 내내 좀 청와대 관저에만 머무를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공무원 총격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좀 고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통령과 정부의 고심은 과연 추석 이후에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을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큰 고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경제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추석 이후에 더 확산한다 그러면은 지금 두 자리 숫자로 이제 겨우 맞고 있는데 네. 이것이 세 자리 숫자로 막 확산한다 그러면은 사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거든요. 뭐 4차 추경까지 했지만은 그리고 또 연말 연시가 있죠. 내년 또 설도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이번 추석 이후에 이것을 잡아야만 그나마 좀 하여튼 경제를 조금이라도 진작시키고 국민들이 좀 힘들게 살지 않은 측면으로 갈 수 있는 특히 이 대면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예. 이걸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하여튼 뭐 그거는 근데 뭐 정부가 외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국민의 협력을 어떻게 끌어내고 협조하고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느냐, 그러면서 조심하느냐라는 문제인데 하여튼 상당히 오늘도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염려스러운 거는 이 5일 연휴인데 가만 집에만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염려가 돼요. 특히 애들이 있는 집안 같은 경우는 애들 때문에 못 견딜 수도 있거든요. 또 나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럴 때 굉장히 조심하고 오늘은 별로 이렇게 이동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크게 예상보다. 그런 식으로 5일을 넘겨야만 추석 이후에 우리가 좀 경제를 좀 진작시키기 위해서 방안을 찾지 않을까. 예. 대통령의 고민도 제가 보기엔 가장 큰 고민이 거기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좀 경제나 코로나19 관련 고심이 좀 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코로나 관련돼서는 사실은 위험 관리 차원뿐이 없어요.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대통령께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 부분은 물론 고민을 하시겠지만 어떤 정책으로 구상을 해가지고 내놓을 만한 게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북한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청와대 내부의 인적쇄신 문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아마 대통령이 고민하실 거예요. 예. 노영민 비서실장도 오랫동안 또 청와대에서 일을 해오셨고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아마 인적쇄신 문제도 아마 고민을 하실 것 같고 또한 추미애 법무장관의 경우에도 시기적으로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가 완결이 되면 추미애 법무장관의 거취 문제도 아마 고민을 하지 않으실 수 없다. 이런 점들이 아마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지 않을까 대통령께서. 네, 뭐 인적쇄신 문제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시는데 어쨌든 지금 또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일 텐데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청와대가 북한의 남북 공동조사와 군사통신선 복구를 요구하는 통지문을 보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청와대가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난 27일에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나서 북한의 입장, 대답을 기다리고만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 보도한 언론의 내용을 자세히 봤는데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물론 공식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지문을 공식적으로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낸 사실도 없고 그것이 공식적으로 간 일도 없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기사를 보면은 다 추정이에요. 알려졌다.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졌다. 그리고 그 기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은 그 언론사에서 낸 기사에 북한이 거부했다라는 거죠. 남측의 공동조사와 뭐 이후에 군통신선 재개에 대해서 거부한 것이 아니냐. 특히 29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면서 아무 얘기가 없었다는 것은 네네. 이러한 남측의 요구에 대해서 특히 문재인 정부가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을 거부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해석을 달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언론사가 어떠한 정보를 받았고 어떠한 판단을 했는지 모르지만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건 아닌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이라든가 한국 정부에서 북측에 요구하는 것은 공동조사와 투명한 걸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게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북의 대립들이 더 격화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이후의 과정이라든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이것을 그런 식의 어떤 알려졌다 해갖고 추정된 기사로 해서 예단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을 좀 더 대립과 갈등으로 몰고 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을까 그런 우려성이 있습니다. 저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 아무런 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공동조사에 대해서 북한이 대답이 없을 경우에 계속해서 정쟁만 국내에선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공동조사가 딱히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서 남북 간의 주장 사실 차이가 사살했다 아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있다면 공동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살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다소 그 경위에 관련돼서는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그 공무원이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월북 의사를 표시했는지 여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지역적인 문제예요. 그렇다면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한 거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동조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규탄 내지 국제 공조에 어떻게 대응할지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공동조사 한 이후에 대응하겠다 너무 늦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이미 분위기가 가라앉고 국내적 분위기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쟁 위주로 흘러가서 이게 마치 월북이냐 아니냐와 관련된 이슈만 정쟁의 대상으로 된 모양새를 비춰주게 되니까 국민적 관심도도 떨어지고 그럼 앞으로 이런 그 사이에 또 이게 재발할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아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먼저 입장을 정하고 나서 지역적인 부분은 공동조사를 하더라도 사살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탄 내지 대응하는 방법이 나와줘야 되는 건데 이게 너무 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조사가 선행돼야 될 필요는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공동조사를 요구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지역적인, 좀 좁게 보는 방안이고 대응을 먼저 좀 적극적으로 해줘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셨는데 이 월북 여부를 두고 지금 계속해서 어쨌든 정쟁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월북 문제는 이제 해경에서 월북한 거로 판단한다. 그런 몇 가지 정황이라든가 이런 걸 들어서 이제 판단해서 발표를 했잖아요. 네. 유가족 측에서는 이걸 상당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러한 상황인 것인데 현재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중요한 건데요. 국회에서 결의문 채택이 안 된 점들은 상당히 그 몇 문구로 인해서 안 된 점들은 상당히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죠. 그런데 이 문제를 중요한 것은 전번에 천안함 사건이라든가 금강산 피격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우리가 나타났지만은 이것을 예를 들면 서로 간에 규탄하고 서로 간에 대립하고 하지 말아라. 니네 왜 그러느냐. 이런 식의 해법이 과연 향후에 이것이 재발 방지책으로 갈 수 있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그래서 이것을 가능한 한 지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는 했잖아요. 미안하다 사과를 했지만은 그것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중론인데 그러면 이 피격하고 사망된 과정과 경위에 대해서 남측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좀 내놔라는 거죠. 진정성 있게. 당신이 진정성이 있다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요구를 하는 것이고 국제사회도 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을 끌어내게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우리의 뭐 한국 정부의 압력으로만 쉽게 끌어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미국 측의 압력이라든가 국제사회 압력이 같이 들어가면서 그래야만 바로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북한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국제사회 요구안들이 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그 정도 진전은 당신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냥 사과만 내고 말고 하지 말고 그래야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런 투명한 걸 통해서 더 이상의 그런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또 북측도 확실하게 우리가 규명을 해서 인정할 건 인정하게 만드는 그러면서 우리의 무고한 생명이 민간이 죽은 사실에 대해서도 확실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내고 향후에도 더 하나 얻어낼 수 있는 건 남북관계의 진전을 이것을 통해서 좀 더 협력적으로 교류적으로 만들어낸다. 이러한 두 가지 어떤 그 성과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여튼 그거는 뭐 기존의 사례로 봤을 때는 쉽지 않지만은 이것을 잘 능력 있게 대처하면은 가능한 측면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전국 각지에서 소속 의원들도 당협위원장들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처음 보고를 받은 후에 적절한 대처가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47시간의 진실을 밝혀라라고 주장을 하는데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대통령 47시간 말은 사실 상징적인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군 당국과 정부, NSC 다 포함해가지고 어떤 조치를 했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규탄하고 국제사회 공조해가지고 북한을 압박하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고 그동안에 우리 정부가 이런 매뉴얼이 있었는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한 사전 매뉴얼이 있었는지 여부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군 당국이 그 당시 함정을 파견해서 그 근처에서 무력 시위라도 했다면 또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 있다 이런 또 의견도 있거든요. 그리고 국제 상선망을 통해서 얘기라도 했더라면 그렇게 함부로 사살하지 못했을 거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보고받았던 22일 6시 오후 6시 35분 이후에 4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각종 통신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조를 위한 노력을 했는지 여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그럼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군이라든지 NSC 모두의 대응을 좀 규탄하시는 그런 그렇죠. 뜻일까요? 정부가 네. 왜 이렇게 했는지 그다음에 뭐 일부에서 나오는 월북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월북 의사가 있던 사람이면 대응이 달라질 것인지 달라지는 것인지 저는 월북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진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건 사후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월북 의사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대응이 달라질 것이 아니면 정부나 NSC나 청와대의 대응 갖고 우리가 비판하거나 어떤 뭐 기조 변경을 요구할 때 월북인 의사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돼서 달라질 게 없어요. 그렇다면 왜 그 얘기를 자꾸 꺼내는지 모르겠고 그렇다면 결국은 사후에 정부 책임을 좀 경감하기 위한 노력으로 또 읽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월북 여부는 나중에 또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은 또 이게 어떤 형사적인 문제와 또 결부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할 필요가 있겠지만 일단 정부가 최선을 다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이 알아야지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군이 존재하는 이유가 전쟁을 위해서만은 아니잖아요.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지만 군의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이고 대통령께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파괴되고 나서 우리가 한 게 없어요. 국민 생명을 이렇게 잃고 나서 우리가 한 게 아직까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이 묻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추석 끝난 다음에 저는 그 국무총리가 국회에 나가서 야당 현안 질의를 받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국민적 의혹도 있고 국민적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상임위 차원의 물론 이제 질의도 있겠지만은 총리가 나가서 총리가 아는 선상에서 투명하게 얘기를 푸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현안 보여지. 질의를 그럼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이것이. 그래서 또 국감장에서 또 이것이 그냥 정쟁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잘못하면은 그러다 보면 또 뭐 국방부 장관 나오고 누구 나오고 왜 그랬냐 안 그랬냐 이 정치권 국민 또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문제 초점을 저는 그렇게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그런 점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것이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과 비유는 안 되는 것이죠. 그때는 박 전 대통령이 거의 인지하지 않았고 가서 구명조끼 입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공감 능력을 아예 그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던 측면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판단에 대한 저는 이제 신속성과 신중성에 대한 문제라고 보여져요. 그것이 뭐 월북이라고 이제 군 당국에서 판단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것이 첩보 수준을 어떻게 정보화시키냐라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가 있었느냐. 직접성이 있었느냐. 왜냐하면 친서들이 오갔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남북 간의 문제라든가 북미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 청와대에서는 확실하게 한 다음에 아마 대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인데 그것이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너무 신중한 거 아니었느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추석 이후에 또 국감장에서 이것을 그냥 티격태격 하지 말고 정확하게 저는 국회에서 그런 부분들에서 투명하게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거 있다 그러면은 뭐 판단이 틀렸던 것 같다 이렇게 인정도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네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저는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확실하게 좀 입장을 밝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얘기도 해볼 텐데 일단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합당한 사과가 없으면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고 김홍영 검사가 근무했던 검사실을 찾아서 또 그런 글이나 이런 사진을 올리기도 했는데 또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도 밝히기도 했고요. 이런 추 장관의 일련의 움직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의 조국 전 장관 다음에 이제 임명장을 받은 이유는 실제로 검찰 개혁을 완수해달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사항 그리고 국민적 요구사항이 결합된 것이죠. 그다음에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서 계속 해야 될 부분들을 검찰 개혁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상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라든가 공수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국회에서 공수처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제도화시키면서 이게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우려스러운 상황은 뭐냐면 결국은 이제 검찰 문화입니다. 이게 엘리트주의 아니에요. 완전히 검찰이. 그러니까 검찰이 다 할 수 있다라는 거. 상명 하복에 대한 문제, 검사 동일체에 대한 문제, 검찰 집단주의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검찰 문화와 조직 문화가 쉽게 바뀌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바꿔 나가는 거죠. 이제 추 장관의 임무가 거기에 있다고 제 생각이 들고, 근데 그 하나하나 바꿔 나가려고 그러면 이것은 뭐 명령에 의해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검찰에서 이 고질화된 그 아주 그 특수한 조직 문화이기 때문에 검찰들을 잘 참여시켜서 이걸 어떻게 바꿔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불기소 결정에 대해 상당히 좀 규탄을 하면서 특검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일단 연휴가 끝나고 이 핵심 관련자들을 이제 국감의 증인으로 다시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저는 일단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납득은 안 돼요. 왜냐하면 법령에 위반해서 예를 들어 구두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휴가 관련돼서 그것이 법령에 위반된 것이면 구두 승인권자의 그 구두 승인이라는 게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법 위반 여부가 근접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이 아직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아서 그 부분은 좀 의아하고 다만 이제 특검으로 갈 것인지 여부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안 자체는 원래 위법이냐 아니냐는 작은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사안이 커지게 된 이유는 추 장관께서 국회에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언론에 카톡을 주고받은 내용이 발표가 됐지만 가장 큰 것은 일관되게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발표에 따르면. 이것이 가장 큰 것이고 하기 때문에 국감에서 따져 물을 일은 되지만 특검을 통해서 규명해야 될 필요성은 저는 크지 않다. 이것은 어느 정도 항고조차를 통해서 먼저 해보고 나서 그다음에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추후에 검토해볼 여진이 있으나 바로 특검을 갖고 나오는 것은 오히려 정치 공세라고 역공세 맞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요. 다만 추 장관께서 생각하는 검찰 개혁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추 장관이 주장하는 검찰 개혁은 페이스북에 보면 법과 제도에 이어서 문화와 사람에 이르기까지 개혁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네. 문화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는 차근차근 시일이 가면서 이것이 바뀌어 나가야 되죠. 한꺼번에 바뀌기 어렵습니다. 근데 사람을 바꾼다는 말은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검찰 개혁은 제도 개혁과 법 개혁이 주가 돼야 되고
이것이 정책되는 과정에서 문화가 바뀌고 사람도 거기에 적응해 가는 것이지 사람을 바꾼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정권에 유리한 사람 또는 정권과 친한 사람 이렇게 연줄에 의한 다시 권력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은 저는 왜 저런 말씀을 쓰셨을까? 본인의 진정한 생각이 아니길 바라고요. 그런 검찰개혁은 검찰개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마지막 사안으로 개천절 집회 관련해서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법원의 판단이 있었죠. 9대 이하의 차량의 집회는 허용을 하겠다. 다만 굉장히 9개의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은 이제 그 헌법상에 보장해 있는 집회의 자유, 그리고 그 집회가 이렇게 갈 것이라는 우려에 의해서 집회를 금지한다는 건 헌법상에 맞이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네. 그러나 지난번 8.15 광복절 집회에 어떤 그런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집회를 허용하되 굉장히 조건을 까다롭게 한 것이죠. 1인이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 뭐 이름 인적 사항도 경찰에다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경찰이 제재할 때는 거기에 수능해야 된다. 여러 가지 까다로운 9가지 사항을 넣기 때문에 네. 그 9가지 사항을 뭐 제대로 지킨다면 저 자세히 봤는데 그렇다 그러면 뭐 크게 염려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과연 이제 그렇게 지켜질 거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노파심이라든가 우려감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 판결을 두고 일부 네. 보수단체들이 그러면 네. 곳곳에서 이렇게 소규모로 좀 열겠다.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봐야 저는 될까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주장을 하려고 하는 분들의 그 의도는 알겠어요. 외치고 싶고 그리고 같이 모여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싶고 단합된 거로 보여주고 싶고 하는 그 의도하고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19라는 이제 준전시적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피하고 다 또 알 사람도 알잖아요. 그리고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그 오프라인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이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주장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놔두고 코로나19를 좀 피하면서 다른 방식을 원용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게 할 수 있겠죠. 그것에 대한 공정성이라든가 객관성에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여튼 정부에서 끝까지 막으려고 하고 그럼 국민들도 다 제가 얘기 들어오면 개천절 집회 해야 된다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건강에 미치거든요. 내 생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분들의 행위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변형된 형태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이번에는 정부의 방치 좀 따라주고 그 이후에 코로나가 좀 잦아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집회의 자유라는 문제가 있으니까 한정된 상황에서 제한된 상황에서 허용된 상황에서 또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좀 전향적으로 이번에는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렇게 좀 해서 충돌이라는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네. 정치권에서 좀 집회 금지를 놓고 뭐 과잉 대응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 첨언을 하시겠습니까? 과잉 대응은 맞죠. 사실은 정부가 이렇게 변천되온 거 보면 감염병 확산 우려 때문에 그랬다 처음에 말씀하시다가 지금은 교통방해 또 우려까지 들고 나왔단 네네. 말이죠. 그러니까 군중 집회를 금지하는 거는 저도 타당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이 차량 시위도 금지했다가 지금 다시 1인 시위도 금지한다는 거 아니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법원이 지금 9개의 조건을 붙여서 집행정지를 받아들인 것은 사실 경찰이 할 일이었어요. 경찰이 이렇게 제한 조건을 붙여서 이걸 허용했어야 되는데 경찰이 안 하니까 법원이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공중보건과의 어떤 종합적인 고려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허용된 것이 맞다라고 보고 다만 이번에 집회를 여시는 분들이 여기서 만약에 집회 조건을 어기게 되면 그것은 국민적 공감을 못 얻게 되는 것이고 앞으로 집회는 더 허용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번에 조건을 준수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마지막으로 이 지난번 광화문 집회 때처럼 코로나19가 이걸 계기로 확산을 한다면 그 보수 야당의 책임론이 갈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게 보수 야당의 책임론이 아니고요. 네네. 집회의 자유는 원래 있는 헌법상 이게 보장돼야 되는 겁니다. 일반적 국민이 집회의 자유는 저렇게 조건을 붙여서 하게 되면 허용돼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면 그분들의 책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누구의 책임으로 가는 게 아니고 국민 개개인이 시민의식을 갖고 집회에 참석하는 걸 자제해야죠. 그런데 일부 분들이 난 이렇게 조건 하에서 열심히 해보겠다. 그건 허용돼야 되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만약에 집회 조건을 어기신다면 그분들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영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윤기창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